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 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는 어머니의 그 포근한 품만큼이나 다사롭고 이 땅에 수많은 이야기들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시는 그 10분의 1도 안 되게 허공 속에만 맴도는 것이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그것보다 결코 작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누구나 어머니 앞에서는 응석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의 젖은 우리들을 더 어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보드라운 젖가슴 이상으로 아버지의 껄끄러운 수염이 있습니다. 기품 있고 점잖은 아버지의 수염은 사랑과 함께 있는 질서의 회초리이며 노동하는 힘이며 눈물을 어금니로 깨무는 투쟁과 의지의 깃발 같은 것입니다. 분명 어머니의 젖은 우리를 더욱 어리게 만듭니다. 때문에 어른이 된 뒤에도 누구나 어머니 앞에서는 어리광을 피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염을 뵐 때 아이들은 자기 나이보다 더 어른스러워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수염은 우리를 더욱 의젓하게 어른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가 봉사를 상징한다면 아버지는 질서의 상징이 됩니다. 모순이 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데서 우리들은 한 인격으로 성숙되어 간 것입니다. 어머니는 용서하고 아버지는 벌하십니다. 우리를 치마폭에 감싸주는 어머니의 사랑과 회초리를 들고 버릇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엄격성 속에서 우리는 조화로운 인격이 되어간 것 같습니다. 포근한 것이 더 좋은 것은 모든 이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포근한 어머니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 아버지는 시 한 조각도 없이 숨은 사랑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도 많은 어머니에 대한 시와 소설들 속에 아버지의 숨은 사랑은 용해가 되어 어머니를 더욱 빛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힘겹게 건너라니 우리는 이제서야 그 근엄한 수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없이 흘리셨던 아버지의 눈물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수염이 결코 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수염은 어느새 흰눈이 내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회초리가 결코 아프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 힘도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엄하심이 결코 무섭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인자한 웃음만 웃으십니다. 소르봉투를 들고 자꾸만 구부정하게 굽어지는 아버지의 어깨와 때로는 비굴하게 웃어야 하는 아버지의 타협들이 다 우리를 위해 껍데기가 되어가셨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느낄 때 아버지는 왜 그리 좁은 등으로 앉아 계시는지 고마우신 아버님, 그때의 그 넓고 당당한 등을 보여주세요. 어릴 적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느새 야투막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네, 바다와 인순이가 불렀던 아버지였습니다. 판타스토 듀오에서 들이 화합을 맞췄었죠. 네, 오늘 7번째 시간 늘 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나와주신 빈자리요? 네, 빈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치은경 선생님 또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치은경 왜 선생님 어머니 안 하고 오늘은 아버지예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아요. 네. 시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중가요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많죠. 가사에도 들어가고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고향무정부터 시작해서 전선야곡이라든가 그다음 삼호곡도 그렇고.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노래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좀 전에 그 노래요. 아 이거 네, 이것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네. 네. 많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한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아버지의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뭐 장면이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술. 술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되게 싫었겠다. 어렸을 땐 싫었는데 나중에 같이 먹어가지고 음,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요. 그 술 드셨을 때 모습이 어떠셨어요? 뭐 주사가 따로 있으셨나요?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 형제가 넷인데 음. 술 드시고 오시면 대충 12시 넘으시거든요. 네. 다 깨워서 4명을 앉혀놓고 저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하는 훈화 말씀 같은 걸 한 새벽 2, 3시까지 한다. 아니, 원래 아버님이 선생님 아니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업병이셨나요? 술 드시면? 그래서 엄마가 하나씩 가서 재워야 된다고 막 하면 또 다시 깨워서 다시 또 앉힌다. 뭐 하나씩 운다. 우는 사람 순서대로 가서 잔다. 맨 마지막에 저만 남는다. 왜 선생님만 남았어요? 큰딸이어서 아, 버티고 있으니까. 그 버티는 게 자존심이었어요? 아니면 아버지를 그래도 위하는 마음에 내가 나라도 아버지의 네, 어떤 저라도 들어드려야 되겠다.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참다 결국에는 막 찔끔찔끔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니까요. 잠을 못 이겨가지고 오는 거지. 뭐 그럼 그때 아무리 들어드리려고 해도 들어오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나요?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국어쌤이셨거든요. 저희한테 시를 외우게 했어요. 와, 그러면 같이 술 드신 상태에서 시를 외웠어요. 네. 와. 그래서 동생들이 그 아빠가 그렇게 괴롭게 막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그 수업 시간에 뭐 따로 이렇게 뭘 외우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가 앉혀놓고 저희 시조 외우게 하고 시 외우게 하고 뭘 자꾸 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도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버지 술 취한 아버지 앞에서 외웠던 시 중에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시를 외웠다. 시를 외웠다. 제가 그냥. 너무 오랫동안 그 업계에서 떠나 있어서 지금 외우는 거는 황진이 시조 하나. 네. 이화의 네. 춘풍하고. 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보여내요. 춘풍 니물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었든 구비구비 편이라. 그거 하나는 외우네요. 이게 고등학생들 필히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시였는데. 아니, 뭔지 모르고 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절절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시인 두 분을 모시고 신앙송을 같이 했지만 네. 우리나라 교육이 참 그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가르쳐. 그래서 시를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한 명의 문화인으로 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춰주기 위해서 시를 가르치는데
막상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내가 절대 시를 읽나 봐라. 멀어지게 만드는 참 그런 안 좋은 교육이에요. 시를 외우고 읽고 하는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울면서 막 읽고 외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감성이 그래도 남기는 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은 좀 약간 기술직들에 있는데 남동생들은 그런데 책을 읽더라고요. 본인들이 책을 읽게 하는 힘은 그때 쌓인 것 같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증언을 하는 거 보면 아주 나쁜 교육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의 술 주사는 좀 그래도 받을만 했네요. 아유 매우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이해도 안 가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시를 좀 외웠으면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훌륭하신데 그때부터 외웠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진짜 시는 제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화를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어쨌든 우리 제목답게 아버지 얘기에서 갑자기 시 얘기로 넘어가고 다시 아버지 얘기로 넘어오면 예, 아버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니면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이세요? 지금도 살아 계신가요? 그럼요. 네. 근데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까만색 같아요. 까만색. 네. 어떤 의미인가요? 뭐가 다 태워지는 것 같은 재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요. 네. 재가 다 태워진다? 네. 다 탄 재. 뭐 자신의 모든 걸 다 태웠던. 네. 그러네요.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럼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남편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 같지? 왜 갑자기 한숨을? 왜 또 그렇게 이어가지? 아니 남편도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남편이 요즘에 가장 서러워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중고등학교쯤 되면 아버지하고 대립은 또 하죠.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밑바닥에는 아빠가 어렵게 힘들어서 우리를 키우신다 하는 어떤 그 약간의 고마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요즘 친구들은 너무 아주 다 보이는 이 시대잖아요. 그 언론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미디어나 이런 환경에 본인들이 못 가진 거에 대해서만 서운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좀 더 심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빠가 안 준 거, 못 준 거, 자기네들이 혜택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만 더 많이 표현하는 쪽이어서 아빠가 서운해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봤잖아. 우리는 뭐 어학연수 같은 거 꿈도 못 꿔봤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할 때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은 자기들의 그런 것들의 결핍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또 하나의 경향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어도 감히 처음에 얘기 생각을 못했죠. 못했죠. 또 그때는 또 다 평균이었으니까 우리도 네. 없지만 옆집도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방학 동안에 해외여행 가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좀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뭐 우리는 스키장을 못 갔잖아. 우리는 뭐 해외여행을 못 갔잖아 하는 게 좀 편안하게 아이들 그냥 있는 걸 얘기한 건데 아빠 입장에서는 못 해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이 이야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석이 부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같은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아버지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국민학교를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바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예,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시는 아니고 이게 2008년인가 6년인가 네. 삼성생명의 이제 기업 광고였어요. 그래서 그때 잡지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요 글, 아버지의 나이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한 줄씩 요 광고가 나가고 나서 이제 엄청난 그 누구라고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이라고 할까요? 진짜 우리 아버지 이야기다. 그렇게 많은 반응이 있었고 이거 다음에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이 또 나이대별로 이렇게 했던 광고가 있었는데 제가 이때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그때 그 표지만 찢어가지고 집에다 두어서 이제 예. 그거를 들으니까 저도 지금 뒤늦게 찾았는데요. 그 제가 27에 결혼했거든요. 네. 이제 아버지한테 저가 큰 딸이기도 했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냥 지역에서 뭐 혼자도 시를 쓰시고 뭐 이렇게 동호회처럼 시를 쓰시는데 저에게 신혼여행 갔다 온 날에 이 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진짜 좋네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귀한 시인데 그거를 진짜 갖고 계셨던 거네요, 지금까지? 네,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와, 자 그러면 그냥 틀 수는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선생님 아버님이 신혼여행 갔다 온 날 주신 시, 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례식 날에 어리광의 철부지 한 20년 시간을 보태어만 어엿한 신부로 아름답구나. 면사포에 쌓인 얼굴 그대론 나비인데 다시 또 한 20년 그 고운 살결에 주름살로 세월을 새기면 지금의 너희 엄마 그 모습이 되리라. 넙죽한 어깨며 군살 붙은 몸맵시 시간은 여자를 욕지로 한다. 작가를 꿈꾸던 소녀, 진실을 외치던 소녀, 이제는 세상을 꿈꾸지 말고 느끼지 말고 이대로 생활이나 뜨개질 하려무나. 이 축복의 날에 훗내라 내가 보이는 것은 이 세월의 여울목에서 맴도는 기쁨을 메어두고자 합니다. 좋네요. 그때는 그 제가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아이를 셋 낳고 나니까 정말 엄마하고 몸이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옷을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똑같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시를 주셨을 때 이대로 한 20년 지나면 너희 엄마 모습이 되리라. 넙죽한 어깨며 군살 붙은 몸맵시 시간은 여자를 육지로 한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정말 20년 후에 그런 모습이 될까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시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고 정말 이렇게 변하는구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은 엄마를 육지로 한다? 여자를 육지로 한다? 네. 땅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굳은 살이 베어서 이렇게 단단해진다 그런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신혼여행 딱 갔다 오셨는데 이 시를 딱 주셨을 때? 제 방에 가서 이렇게 책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남편의 차에 막 제 책 싣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 제 가방에다가 그냥 종이봉투에다가 마치 무슨 용돈 두시듯이 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A4 용지에 이렇게 쓰신 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손 코팅을 해가지고 놔뒀었거든요. 그걸 이제 최근에 어디에서 발견해가지고 찍어서 이제 둔 건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막 다가왔다거나 그러지 않고 아이, 돈이나 그냥- 주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감사하긴 했지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계속 이렇게 해마다 결혼 기념일쯤 해가지고 이걸 읽어보고 하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또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저 고시를 혹시 따님들한테 보여주신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직. 왜요? 아직은 없어요. 뭐 왠지는 모르겠고 그냥 저 혼자만 보고 있습니다. 음, 아빠가 제가 이 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버님 기억은 하실까? 하시겠죠. 네, 하실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죠. 그때 아버지 씨 아직도 갖고 있다고. 네, 다음에 가면 해야 되겠네요. 아버님이 그 시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아니, 첫 딸이시 장녀였으니까 네, 첫 번째 여이신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저 보내놓고 굉장히 눈물을 혼자 흘리시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한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는 아빠랑 거의 친구처럼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문학을 워낙에 좋아했고 그런데 빠져 있었으니까 뭐 시 얘기도 하고 문학 작품 얘기도 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신문 놓고 굉장히 토론 비슷하게 얘기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일요일 날 아침에 아빠가 신문 보시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문 아주 헤드라인에 크게 나왔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역사를 쫙 얘기하고 저한테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더니즘은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고 뭐 앞으로의 뭐 시대는 어떻게 올 거고 그때 해줬던 얘기 중에 너희 시대가 되면 물을 사 먹게 될 거다. 그다음에 공기통을 하나씩 메고 공기통도 사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온다. 진짜 앞서 이야기를- 나가셨던 네. 분이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네쯤 되면 손에 뭔가가 하나씩 쥐어 있을 거다. 그 얘기인데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컴퓨터 같은 그런 거가 너네들한테 하나씩 다 쥐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89년이요. 89년이면은 명확히 기억해요. 네, 애플이 막 나와서 네. 그 스티브 잡스가 막 나와서 활동할 때쯤 됐죠. 네. 그때쯤 되면 네. 그런 촉이 있으셨구나. 시대를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책도 많이 읽으시고 요즘엔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근데 주변에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백과사전 같은 그런 분이셔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별명이 그래서 지금도 박사예요. 와. 실제 박사가 아니라 아버지 친구분들이 집에 전화하면 그 박사님 최 박사 계시냐고 그렇게 전화 옵니다. 아니 다른 거보다 그 고등학교 딸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문학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 꼭 문학이 아니더라도 그죠? 중고등학생 되면은 부모님하고 다야가 거의 단절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부럽네요. 그래서 지금도 명절에 모이면 저희 식구들은 그 고스톱 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계속 앉아가지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정말 엄청나게 방대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횡설수설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네, 예, 이렇게 횡설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말 5만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 돌아가신 무슨 작가의 이야기도 하고 그 작가로부터 시작되는 다른 또 이야기가 파생돼서 이야기하고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전망 얘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 이야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인데 그 연예인들의 사고가 어떻고 그들이 뭐 어떤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참 좋더라 부터 시작해서 정말 방대하게 얘기해요. 다 같이 앉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은 아버지랑 그런 대화가 익숙해고 네. 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선생님의 동생분들도 나름대로 네. 분위기가 있었다 치지만 사이들은 무슨 죄야? 그 사위들도 얘기해요. 좋아해요? 네. 왜냐면 그거를 참 잘 끌어가요.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일과 관련된 최신의 트렌드를 잘 꺼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도 평상시에, 소외되지 않게 얘기해요. 네.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만큼의 박식한 그렇죠. 지식과 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아우르면서 맞아요. 얘기를 나눌 수 네. 있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네. 그래서 어른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좀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누구한테 걔한테 맞는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면 또 걔가 막 이렇게 오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엄마가 저쪽에서 막 뭐만 음식 준비하시느라 우리 얘기에 못 낀 것 같으면 엄마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뭐 음식과 관련된 걸 하든 뭐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든 뭐 하여튼 방대합니다. 좋네요. 명절에 2박 3일을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만 했어요, 진짜로. 저희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진짜 이거 한번 언제 녹음해 놓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데 사실은 사위 중에 한 사람은 뭐 아빠하고 비슷한 그런 박식한 사위가 하나 있어요. S대 출신이면서 언론 학과를 나와서 그 친구가 이제 아빠랑 이야기가 거의 이렇게 대등하게 막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둘이가 이야기를 또 잘 맞추고 높낮이에 맞게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정치적인 얘기 또 안 하세요? 하죠. 부딪히진 않으세요? 당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좌우로 나눴을 때 우 쪽으로 한 55쯤 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좌파가 없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럽의 요즘의 상황을 이렇게 쭉 보고 서양 여기저기 사조를 보니 나는 오른쪽에서 한 55에서 60쯤 되는 사람이더라 라고 편단을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은 어떠냐라고 하시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예, 그 중앙대 동문학과 교수였던 김누리 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우리나라의 진보라고 하는 없다. 진보도 라고. 독이라고 입장이 네. 비교해 보면 극우 쪽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가 없다. 뭐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진보가 없다. 진보도 네. 없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님이 참 뛰어나시군요. 근데 사실 엄마 아빠 굉장히 좀 앞서가고 계시죠.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네, 엄마는 항상 엄마는 더 앞서가죠. 와. 엄마는 더 앞서갑니다 아빠보다. 네. 네.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기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조그만 가내수공업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을 몇 명 데리고서 집에서 가내수공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홀딱 말아드셨죠. 수순이네요, 수순.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만 되면 여름방학이 아니라 방학만 되면 시골로 내려갔어요. 쌀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방학 끝나고 집에 딱 와보면 썰렁한 집에 쌀은 하나도 없고 라면 봉지만 수북히 쌓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이제 그때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아마 쌀을 사러 구하러 가셨던 그때 기억.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커 나가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살 길을 찾으시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그 구멍가게가 돈이 소소하게 벌리는 게 아이들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아이들 부러웠는데. 예, 아이들 상대로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불량식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아이들 상대로 불량식품 팔아서 돈은 안 번다. 그건 돈 버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일절 안 파셨던. 애들이 많이 안 컸겠네요. 네. 그래서 뭐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불량식품이 또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소소하게 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커나가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젊었을 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돈 버는 것도 뭐라 그럴까 좀 가려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저희 아버님이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신데 어쨌든 그랬던 모습 하나 그리고 이제 마을 일에 있어서는 꼭 나섰던 분이시죠. 이렇게 안 좋은 일이건 누구 일이시건 간에 그래서 마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뭔가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또 엉뚱한 일에 휘말리셔가지고 곤욕을 치르기도 하시고 그랬던 아버지의 모습인데
예, 지금 그 모습이 어쨌든 저한테는 제 정신적인 유산으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똑같이 쥐띠입니다. 24세 위에 굉장히 젊으시죠? 모르겠어요. 그래도 75세. 75세. 아, 75세.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 하나시니까 비슷한 연배 아, 올해 사시네요. 76세시네요. 야, 근데 편찮으십니다. 네. 아유, 그러시죠. 그 좀 세게 오셨어요. 네. 세게 그래서 오셨다는 거는 지금 말씀을 좀 잘 못하세요. 아,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이 네, 언어 장애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풍이라고 하나요? 그런 줄 알았는데 소뇌 소외 위축증이라고 이축증. 예. 뇌의 일부분 그 소뇌의 일부분이 이제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쪼그라들면 네 쪼그라드는 그런 예, 그 병인데 손해가 육체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네. 시작해서 언어까지. 네 근데 언어 쪽에 많이 와가지고 사실 전화로 소통 거의 잘 안 돼요. 전화하면 제 이름 부르는 거 이외에는 사실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명절에 저희가 식구들이 다 이렇게 모이면 그게 이상하게 혀가 풀리시나 봐요. 아, 그래서 한두 시간 이게 막 본인이 하시고 싶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훈화 말씀하듯이 계속 당신 요즘 읽는 책 이야기 뭐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를 뭐 당신 생각을 얘기하는 거 막 그 안 되는 그 이제 어느라는 소리로 막 하시는데 그게 풀려요.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힘들어도 다 듣고 네. 2박 3일 동안 아빠랑 얘기했던 거는 그런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 지금 모습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제 편찮으시기 전에 자식들은 또 그렇다 치는데 자녀들 손주들은 와가지고 그런 할아버지의 대화를 좋아해요. 어때요?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그 여동생의 아들이랑은 그 아빠가 계속 그 걔가 사자성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그 천자문을 떼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맹자 뭐 논어 이런 거 다 읽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한 학자에 약간 그래서 한자를 잘 쉽게 풀어서 얘기를 잘 해주시는데 그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걔가 6살 7살 때부터 그 이야기 듣는 거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 날마다 걔 핸드폰으로 그 사자수학을 풀어서 아빠가 설명해 주는 걸 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해봤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고 걔는 관심을 보이니까 그걸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녹음을 해서 보내셨대요. 와. 쓰지 않고. 근데 요즘에는 말이 안 되시니까 이제 글로 써서 짧게 해서 보내는데 그 아이랑 그동안에 쌓였던 그 사자수학 뭐 이 이야기를 앉아서 하더라고요. 와. 네. 네, 저희 아버님도 편찮으신데 우리 선생님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그런 아버님들의 어떤 건강에 좀 쾌유를 좀 빌면서 네. 노래 한 곡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탁이 부릅니다. 아빠의 청춘.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Wonderful, wonderful 아빠의 청춘 Bravo, bravo 아빠의 인생 세상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몰라
하다가 큰 코 다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Wonderful, wonderful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예, 영탁이 불렀습니다. 아빠의 청춘. 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아니 그냥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던 노래인데 새롭게 들리네요. 예, 선생님 얘기 듣고 들으니까 새롭게 좀 들렸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소설, 어머니에 대한 소설은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가 뭐 가장 유명하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소설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책이 있으세요? 제목은 아버지라는 그 소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유명했는데 안 읽어봤고요. 아, 김정훈 씨 지은 네. 거. 예. 그 조창인의 가시고기는 가시고기. 예.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인가 네. 나왔던 책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 유명했죠. 굉장히 네. 예, 그거 나오고 나서 그거 영화화되고 또 교과서에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눈물겨나 쏟았던, 지금 보면 완전 신파 비슷한데 아마 2000년대라고 하는 그게 이제 1997년 8년에 IMF 터지고 나서 아마 김정은의 아버지도 그 시대에 나왔던 네.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대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맞아요. 무너지면서 길거리로 밀려났던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감성을 담아서 만들었던 책이었죠.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 고기 자체가 자기의 새끼들한테 자기 몸을 다 뜯겨주고 뜯겨서, 네. 죽어간다. 근데 그게 그 고기가 진짜 그런 고기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 진짜 이거 끝나고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가시고기가 진짜 그런 찾아보지는 고기인지. 않았는데 그 소설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어디까지 생각나시나요? 잘 생각 하도 옛날에 읽어서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느낌은 하여튼 아버지가 아이 그 병 걸린 아이를 위해서 뭐 예, 그러니까 저도 막 하고 모든 걸 다 주는 아이가 뭐 무슨 그런- 병에 암인가 걸렸는데 엄마는 없고 네 그러니까 혼자 키우면서 네.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병원비가 없어서 자기 아마 신체를 간인가 신장인가를 떼어주려고 하다고 봤는데 이렇게 이제 불법으로 그 수술비를 거두려고. 근데 그랬더니 본인도 뭐 간암이었나 무슨 말기가 돼서 근데 떼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대신 눈을 떼어줘서 자기는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억지로 엄마한테 보내고 자기는 쓸쓸하게 죽어갔다. 근데 그 아이를 떼어낼 때 아이가 이제 자기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일부러 모진 말을 해가지고 아이를 혼내서 정떼게 만들고 아이를 엄마한테 보내고 본인은 자기 아들이 만들어준 조각품이었나 뭐 하나 들고서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던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뭐 이 소설도 소설이지만 또 그 탤런트 중에 어떤 배우 중에 한 분이 그 아이가 오랫동안 아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 벌어야 되는데 아이를 케어하느라고 별로 배우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한참 지난 얘기인데 그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케어하다가 결국엔 아이를 먼저 보낸 그 배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TV 같은 데 가끔 그 이야기를 아이가 가기 전에 나와서 이제 투병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 무슨 광고 하나를 찍게 됐는데 그 아버지의 정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그 광고였거든요. 그걸로 이제 약간의 아이 그 병원비를 버는 그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아이가 가고 나서 자기가 그 후에 버는 돈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백혈병이나 난치병 아이들을 돕는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보고 그 아버지의 사랑들도 참 만만치 않다.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그 자식이 아프면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엄마들은 실질적으로 케어를 하지만 아버지들은 그 병원비랄지 더 큰 것들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애쓰는데 또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왜 표현이 이렇게 겉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는 표현들 그러나 실제로는 뭔가 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그 깊은 속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요즘 아버지들은 그래도 좀 표현을 하시지 않나요? 많이 좋아졌죠. 예. 원석 쌤은 어떠신가요? 표현을 아, 하시는 쪽인지. 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서 그 사랑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거기에 아버지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이런 노래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불렀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노래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아버지 당신한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안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라도 한번 하셔야죠. 예. 저 아버지에 대한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윤재림 시인이 썼던 가정식 백반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제목 가정식 백반. 아침 됩니다. 한밭식당.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낯검은 사내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난다. 구두를 벗으니 발에서 김이 난다. 아버지 한 사람이 부엌 쪽이 되고 소리친다. 밥 좀 많이 퍼요. 예. 무슨 공사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신가요? 한밥식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이분들이 발에서도 김이 나고 머리에서도 김이 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밥 좀 많이 퍼요. 밥심으로 견뎌야만 되는 그분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참 이런 걸 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세상 앞에 고개 숙여야 되고 또 자존심도 코트 속에 구겨 넣어야 되고 오직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라고는 식당을 향해서 밥 좀 많이 퍼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 뭐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역할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게 그 어버이날 때 왜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드리잖아요. 네. 저는 제 부모님이 아직도 같이 옆에서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 가슴에 아이들이 달아주는 카네이션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괜히 죄송스러워서. 죄송스럽고 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사랑을 가지고 키웠나라고 하는 늘 그런 어떤 죄스러움도 좀 있고 부족함도 있고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밥 좀 많이 퍼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그러네요. 제가 하나 더 동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어린이 도서연구회에서 많이 읽는 임길택 선생님이 그 사북의 아이들을 데리고 쓴 시 보면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하는 제목의 동시집이 있거든요.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네, 진짜 콩알만 하죠. 사북의 그 광부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쓴 시예요. 네, 그 옛날에 5학년 금교은이라는 아이가 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인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광부이시다. 매일 시커먼 얼굴이 되어 오신다. 어떨 때는 맛있는 사탕이나 과자를 사오신다. 나는 그럴 때면 눈물이 글썽글썽거린다. 이렇게 5학년인데도 이 정도 생각하면 다 큰 거죠. 아버지가 사탕 사오는 것 때문에 눈물이 글썽거린다. 네, 아버지 월급이 너무 적은 걸 네. 아니까. 그게 사탕 사오고 과자 사오는 돈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이가 이미 5학년인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절을 겪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날에 약간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건데 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 2000년대 이후 세대의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공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손자들 오면 그런 옛날 얘기를 처음에는 좀 하시다가 그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고 겪지 않았기 때문에 먼 옛날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고 지금 사는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키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만 못하더라고. 자꾸 서운함이 느껴지고 애들이 좀 그런 걸 알았으면 그러니까 부모들도 다
다 경제적으로 다 완전히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빠듯하고 또 아이들한테 다 해주고 싶지만 못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있는데 결핍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그렇죠. 참 농담 삼아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소원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기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뭔지 아세요? 몰라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재벌집 아들이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정말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 꿈이 뭐냐 하면 그 건물주라고 그러니까요. 말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지 싶어요. 자본주의에 완전히 네. 잡아먹힌. 네. 어쨌든 우리가 본질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본질, 도대체 가족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또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이제 꼰대가 돼버리는 시절이 돼서 지금은 답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점점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어져가는 세상이고 또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져가는 세상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부모님, 아버님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노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가 부릅니다. 가족 사진.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